한때 인터넷에서 조선시대 암행어사에 대한 각종 썰이 떠돌았던 적이 있죠. 여러 가지 썰 중에서도 암행어사를 파견 보내면 살아 돌아올 확률이 30% 미만이었다. 그만큼 암행어사는 죽을 확률이 높은 위험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무인 출신의 관료를 많이 뽑았다는 내용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실제 모습은 어떠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이 있었고 사헌부에서 그 지방행정관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비해서 제대로 된 교통과 통신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설령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찰을 보낸다 해도 지방관의 비리를 증언해줄 지역 유지들이 오히려 지방관과 결탁해서 감찰관이 내려오는 동안 거짓 증거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부패한 지방관들을 처벌하기도 쉽지가 않았죠. 때문에 국왕이 비밀리에 어사를 임명해서 각 지방에 파견하면 변복을 하고 비밀 감찰의 임무를 맡았던 것이 바로 암행어사인데요. 어사란 특별한 왕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 벼슬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파견하는 어사는 지방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왕명을 통해 보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암행어사는 모두 비밀에 붙여져서 은밀하게 시찰하기 때문에 왕을 포함한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다고 하죠. 다만 현종 12년 충청도 암행어사로 임명된 조이봉처럼 파견지로 가는 도중에 지인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파견지역과 그곳 수령의 파직 여부를 미리 노출시켜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사헌부에서 탄핵을 당했다고 합니다. 암행어사는 당하관들 중에서 왕이 평소 눈여겨보던 충직한 신하들이 뽑혔다고 하죠. 참고로 당상관은 정일품부터 정삼품 상계까지의 관리를, 당하관은 정삼품 하계부터 종구품까지를 말합니다. 암행어사가 되면 받게 되는 것이 일종의 임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봉서와 자신이 맡은 임무와 파견지가 적혀있는 사목, 그리고 역참에서 역졸과 역마를 징발할 수 있는 마패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노쇠로 만든 자인, 유척을 받았는데 유척은 지방수령이 도량형을 속여서 백성을 착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체를 검사할 때에도 쓰였다고 하죠. 이 물건들은 하나의 상자에 담긴 채로 국왕이 비밀리에 직접 주거나 하급관리를 통해 해당 인물의 집으로 직접 전달됐으며 암행어사로 선발된 관리는 봉서를 받는 즉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하급관리를 통해 전달될 경우 이 물품을 전달하는 하급관리가 중간에 내용물을 열어볼 경우 엄벌에 처해졌다고 하네요. 봉서 표면에는 남대문이나 동대문 밖에 나가면 열어볼 것이라고 써서 그 내용은 반드시 한양 밖에서만 열어볼 수 있도록 했죠. 만약 이 물품들 중 하나라도 잃어버릴 경우 암행어사 측에서 파직됐다고 합니다. 암행어사는 정의품인 한성부판윤의 바로 아래 서열인 종이품으로 지방 수령들보다 품계가 높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출도하면 해당 지방 수령들을 바로 파직시킬 수 있었죠. 원칙상으로는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서 파직시킬지의 여부를 물어본 뒤 임금의 허락이 떨어지면 해당 지방관을 파직시키는 형식이었지만 한양과의 거리가 너무 먼 지역에서 이를 급하게 처리해야만 할 경우에는 먼저 파직을 시킨 후 장계로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임명받은 지방에 도착하면 먼저 그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변복을 한 채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사극에서는 암행어사가 주막에 가서 술과 국밥을 시킨 채 앉아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자주 표현되었죠. 그렇게 조사를 마치면 그 고을 관가의 대청에 올라 공문서와 관가 창고를 검사했는데 이를 출도라고 불렀습니다. 사극에서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는 어사 뒤에서 육모방망이를 든 사람들이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크게 외친 후 관청의 문을 박차고 우르르 몰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정체는 바로 주변 역참에서 동원된 역졸들이었다고 하죠. 이후 어사가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죄인이나 재판 사례가 있으면 다시 심사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았고 지방관의 비리가 발견되면 창고를 봉인하고 수령의 직책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암행어사가 품계분류상 종이품 관찰사와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임무를 마치고 다시 한양으로 귀환한 암행어사는 국왕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방 수령의 잘잘못을 상세하게 적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보고들은 그 지역 백성들의 숨은 미담이 있거나 연료 효자 등이 있으면 그것까지 보고를 했죠. 그러면 왕은 보고서를 토대로 비변사의 명을 내려 처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암행어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앞에서 말한 암행어사들이 파견지에서 살아 돌아올 확률이 극히 낮았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주장에 따르면 지방관들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사가 내려오는 길목에 사람을 보내 그들을 암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암행어사는 오직 임금만이 뽑을 수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암행어사를 죽인다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인 역모죄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죠.
만약 암행어사가 자신의 파견지로 가는 길에 죽었다면 제일 먼저 의심받게 되는 것이 그 파견지의 수령인데 굳이 목숨을 걸고 그런 시도를 하려는 미친 사람이 있었을까요? 게다가 암행어사는 파견지로 갈 때 절대 혼자서 움직이지 않았고 반드시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활동했는데 시대나 상황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822년 평안남도 암행어사로 임명된 박내겸 같은 경우에는 동행하는 무리가 무려 1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사들은 각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외진 곳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다녔다고 하죠. 이런 점을 볼 때 어사가 외딴 곳에서 홀로 객사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영조시대의 전라도 암행어사인 홍양안이 독살로 추정되는 의문사를 당한 것과 순조시대 평안북도의 암행어사인 임준상 그리고 고종시대의 경상우도 암행어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사망한 기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400년간 계속되어 온 암행어사 제도에서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희귀한 경우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암행어사는 죽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무인 출신 위주로 어사들을 뽑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실제로는 암행어사들의 대부분이 경험 많은 문관 출신들이었다고 하죠. 최소한 관직 활동을 몇 년이라도 겪어보고 외부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인물들이 주로 암행어사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영조실록을 보면 공정하고 강직한 자들 중에서도 수령직을 지내본 경험이 있는 자들 위주로 암행어사를 선발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수령을 지내보지 않은 자는 지방행정의 제대로 된 실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어사의 경우 제대로 된 출도 한번 못하고 돌아왔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죠. 바로 정조 때 호남어사로 파견되었던 이의갑의 얘기인데 이의갑은 나주목사 조시수의 비리 사건을 보고도 어사 출도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복귀했다가 정조의 호된 질책을 받고 다시 파견되어 조시수를 파직시켰지만 복귀 후에는 결국 파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암행어사 제도는 처음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숙종 시절 이후부터는 암행어사가 본래의 사명과는 달리 반대당을 공격하고 자기 편을 두둔하는 성격을 띠게 된 데다가 고위 관료들은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신복들로 어사의 뒤를 밟게 해서 어사를 탄핵할 만한 꼬투리를 잡거나 심지어 어사를 매수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좋게 적도록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 후 암행어사 제도는 고종 33년인 1896년에 나이 74세로 마지막 암행어사가 된 장성룡의 보고서를 끝으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는 왕인 고종조차 암행어사가 뭐 때문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탄했을 정도로 어사제도가 심하게 타락했던 시기였다고 하죠. 왜냐하면 단속을 하러 간 암행어사들이 오히려 접대를 받고 부패한 관리들과 결탁하는가 하면 암행어사도 아닌 사람들이 겉으로는 진짜 암행어사인 척하면서 관의 인물들과 한통속이 되어 폐악질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하면서 400년 동안 그나마 조선의 비리를 잡아내주던 어사제도도 결국에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암행어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종이 어느 날 노루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타고 사냥을 하던 중 태종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너무 부끄러웠던 나머지 멋쩍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사관에게 내가 말에서 떨어진 것은 적지 말라 라고 명했죠. 그러자 사관은 전하께서 말에서 떨어진 것을 적지 말라고 명하셨다 라고 기록해 놓았고 이것은 훗날 그대로 태종실록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관은 매우 꼼꼼하고 정확한 사실을 기록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왕들에게는 이 사관이 제일 신경 쓰이고 밉상이 아닐 수 없었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다 보니 말이나 행동도 함부로 못하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실수 한번 잘못했다가는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기록이 남아 전해지기 때문이었죠. 무슨 스토커나 파파라치 마냥 늘 감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관을 뿌리치려는 왕과 붙어있으려는 사관 사이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연일 벌어지기도 했죠. 이런 기싸움은 태종대에 많이 벌어졌는데요. 태종 1년인 1401년 4월 29일 사관이던 민인생이 편전에 들어왔죠. 그러자 태종은 어찌 사관이 편전에 들어왔냐 라고 묻자 사관 민인생은 대신들이 아뢰는 것, 경연에서 강론하는 것들도 다 기록해야죠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태종은 편전은 내가 쉬는 곳이니 안 들어와도 된다. 듣고자 하면 밖에서도 다 들릴 거 아니냐 라고 하니 한마디도 지지 않던 사관 민인생은 나처럼 올곧은 사관은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라면서 아무리 왕이라도 역사적 기록을 하는 사관을 마음대로 내칠 수 없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했던 것이죠.
이 역대급 골 때리는 사관 민인생은 그 후로도 고위 관료들만 참석할 수 있는 연회에 몰래 참석하기도 했고, 매 사냥을 나간 태종이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 변장을 하면서까지 따라 나서기도 했으며, 경연 때는 병풍 뒤에서 왕과 신하들의 말을 엿들으면서 사초에 전부 기록하다 보니 별명이 킬방원일 정도로 강한 군주였던 태종은 그가 하는 짓이 다 음흉한 짓이라며 결국에는 그를 귀양을 보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세종도 사관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친형이었던 양녕대군이 한양에 머무는 걸 반대하는 상소가 빗발치자 짜증난 세종은 그 상소를 모두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죠. 그러자 신하들은 이 상소들을 불태우는 건 상관없지만 어차피 사관들이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할 텐데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 결국 세종은 상소를 태우라는 명을 거둬들였다고 하죠. 또한 정종은 격구라는 운동 경기를 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궁 한쪽에서 격구하는 소리가 들리자 정종은 그들과 함께 격구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관들이 이를 기록할까 신경 쓰였는지 옆에 있던 사관에게 격구하는 것도 사초에 쓰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관은 전하께서 거동하시는 건 모든 걸 쓰는데 격구는 당연히 쓰겠죠. 라고 했다고 하죠. 이렇게 사관들이 왕을 따라다니며 메모 비슷하게 해놓은 걸 사초라고 불렀고, 이 사초를 모아 정리한 것이 조선 왕조실록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에 알렸는데요. 정확한 역사를 기록하는 건 조선시대 때는 특히나 엄청나게 중요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역사는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야 역사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때 묻지 않고 강직한 신참관료가 주로 사관으로 임명되었죠. 조정물 좀 먹다 보니 편이 갈리고 당색에 물들거나 편파적이게 된 나이든 관리보다는 젊은 관리들은 자부심이나 사명감 등이 투철해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해야 하는 사관으로서는 적격이었습니다. 또한 사관은 왕이나 신하들이 말을 한 것을 순식간에 한자로 고쳤어야 했기 때문에 문장력이나 재능, 학식, 재치와 순발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사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재상이 되려면 어릴 적 사관을 했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도 하죠. 전적으로 사관의 일만 하는 전임사관은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왕의 근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했었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사초라고 했습니다. 전임사관이 기록한 사초는 실록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록이었죠. 전임사관은 국정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도 사초에 남겼는데요. 이렇게 비밀리에 적어놓은 사초들을 가장사초라고 하여 집에서 보관해 놓았다가 왕이 승하하면 실록청에 제출했었습니다. 사초는 왕들도 볼 수 없었는데요. 사초에는 왕이나 대신들을 까는 내용도 수두룩했기 때문에 이를 왕이 알게 되면 온 조정에 피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당나라의 태종은 유일하게 사초를 본 군주였는데요. 사초를 가져오라는 당태종의 협박에 못 이긴 재상방열령은 급하게 사초를 고쳐서 당태종에게 바쳤고, 그렇게 왜곡된 역사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군주가 권력으로 사초를 보게 되면 어떻게 역사가 왜곡되는지 증명해 보인 당태종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고려 공양왕 때 사관이 우왕과 창왕을 죽인 자는 이성계라고 적어놓은 사초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이성계는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신하들과 백성들의 뜻이 모여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듯 이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까지 했다고 하죠. 그 이후에도 찜찜해서 그런지 계속 사초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당태종도 사초를 봤는데 왜 나는 못 보냐며 우기기도 했지만, 이러다가 더 큰 사단이 나겠다 싶었던 신하들이 극구 태조를 만류하는 바람에 더 이상 사초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관이었던 신계는 사초를 본다면 기록이 좋게 남더라도 후대 사람들이 그 기록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훗날 연산군대에는 실제로 사초 때문에 피바람이 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관이었던 김일소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기록했었는데 그 기록을 당시 실록청의 책임자였던 이극돈이 보았고, 이를 연산군에게 고했다가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김일손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었죠. 사관의 사초가 왕인 연산군 귀에 들어가서 피바람이 불자 사관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서 사관의 힘은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산군 일기의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오늘은 날씨가 흐리다, 오늘은 막다 정도만 기록된 것도 많죠. 연산군이 이 사단을 내놓다 보니 왕이 사초를 보는 것 자체가 자신이 폭군이라는 걸 인증하는 행위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록의 실자만 꺼내도 폭군 연산이 했던 행위다, 연산군이다 라며 신하들이 난리를 치니 감히 실록을 보거나 사초를 보는 것에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였죠. 사관들은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에 대한 평가도 남겼습니다. 황이 정승을 황금을 뇌물로 받는 대사원이라는 뜻의 황금 대사원이라고 기록해 놓기도 했죠. 당연히 사초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으며 사관들조차도 왕이 승하한 후에 실록 편찬의 목적으로만 사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조선시대에는 역사의 기록에 진심이었다 보니 심지어 중종대에는 왕의 침전에까지 들어가는 사관이 있어야 한다며 여자 사관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또한 의정부나 승정원, 사원부, 사관원 등에서 일을 하면서 사관의 업무까지 겸직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들은 각자 일하던 곳에서 국정 운영과 제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았고 매년 그 기록들을 모아 연월일 순으로 편집하고 정리한 것을 시정기라고 했습니다. 왕이 죽으면 임시관청인 실록청을 만들어 사초, 시정기, 가장사초 등 모든 자료를 다 모아놓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실록을 만들었던 것이죠. 또한 실록이 완성되면 나머지 사초들은 사관들의 후환이 될 수도 있으니 모두 폐기했어야 하는데 당시엔 종이값도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물에 사초 쓴 것을 씻어 글씨는 지우고 종이는 재활용했습니다. 이를 세초라고 불렀는데 세초를 했던 덕분에 사관들이 왕이든 대신이든 그들의 부정적인 평가까지 마음 놓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완성된 실록은 춘추관과 지방의 사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사초와 마찬가지로 실록은 왕이 절대 볼 수 없었죠. 실록을 보려고 했던 왕들이 몇몇 있었지만 신하들이 격한 만류로 보지는 못했고 어쩌다 사관들을 통해 일부 내용만 들을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사관의 힘은 굉장히 강했고 강직하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사관들도 많았지만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당파 싸움으로 인해 사관의 강직한 면모가 많이 누그러뜨려졌으며 그러다 보니 선조수정실록이나 현종 개수실록과 같이 당시 집권한 당파에 따라 실록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화재나 소실, 파손에 대비해서 총 4군데에 분산해서 보관을 했는데요. 이렇게 분산해서 많이 보관을 했었던 덕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전란의 화마가 실록에까지 미치게 되어 대부분 불살라졌지만 결국엔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은 살아남아 현재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관들이 있었고 그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잘해주었기에 이렇게 세계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왕들에게 밉상으로 찍혀 온갖 수모를 받을 때도 많았지만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명감 하나로부터 온 사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호랑이는 그 어떤 지역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최강의 맹수 중 하나죠. 현재 우리나라의 산속에서는 더 이상 호랑이를 찾아볼 수 없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호랑이에 대한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7에서 19세기에는 불을 질러 풀과 나무를 태워버리고 농사를 짓는 화전농법이 많이 쓰이면서 주변 환경이 파괴되자 먹을 것이 없어진 호랑이들이 사람이나 가축을 덮치게 되었죠. 그렇게 조선 팔도의 백성들이 호랑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반대로 그런 호랑이들을 사냥하고 다니던 조선의 몬스터 헌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차코갑사입니다. 조선왕조실록 1402년 5월의 기록을 보면 경상도에서만 석 달 동안 수백 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숙종실록 1701년에도 강원도에서만 호랑이에게 300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죠. 특히 해안가에 있는 지역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는 말들을 기르는 목장이 있었는데 이곳에도 툭하면 맹수가 침입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수령이 군사들을 끌고 가려면 상부의 결재를 먼저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한 번은 목장에 호랑이가 나타나자 고을의 수령이 상부의 결재를 받지 않고 군사들을 풀어 호랑이를 제거했는데 해당 지역의 감사가 그 죄를 물어 왕에게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수령들이 호랑이로 인한 피해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태종 이방원이 만일 호랑이를 잡아야 하는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 고을 수령이 먼저 군사를 동원해 호랑이 사냥을 하고 일이 처리된 후에 감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죠. 이후 감사가 병조의 사실을 알리면 병조가 사실을 조사한 후에 국왕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한 보고 체계를 만든 이유는 혹시라도 보고 없이 군사를 동원할 수 있게 하면 반란을 일으키는데 병사들이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후부터는 호랑이가 나타나면 인근 지역의 수령들이 지방군을 끌고 호랑이 사냥을 할 수 있었죠. 세종 16년 12월에도 전라도 백야곤 목장에 호랑이와 표범이 나타나자 순천 부사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서운 맹수인 호랑이를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먼저 창질을 하거나 화살을 쏴서 호랑이를 잡은 병사에게는 잡은 마리수를 계산해서 벼슬을 높여줬다고 하네요. 한반도는 비록 면적은 좁지만 국토의 70%가 산과 숲인데다 강수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맹수의 숫자가 많았던 편이라고 하죠.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반구대 암각화에 호랑이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봐서 호랑이는 이미 그 시절부터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내용만 살펴봐도 25대 국왕인 철종 때까지 조정으로 보고된 호원 사망자만 무려 3,989명이며 늑대에게 죽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하니 기록되지 않은 피해는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때문에 세종은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해 호랑이와 식인맹수들을 처리할 특수부대를 모을 것을 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날렵하고 강력한 맹수를 상대하는 것은 전쟁 경험이 많은 군인들도 꺼려하는 일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산채로 온몸을 뜯겨먹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 하죠.
이에 조정에서는 비록 신분이 비천한 자라 하더라도 특수부대의 임기를 마치면 종사품에 해당하는 관직을 내리겠다고 발표하며 신분제가 엄격한 당시 조선에서는 드물게도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팔다리가 성하게 남은 채로 살아남아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민들조차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최하층 천민들과 식인맹수에게 가족과 친구를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어렵게 구한 지원자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바로 뽑아주지는 않았죠. 특수부대를 선발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혹독했다고 합니다. 대형 맹수들은 일반 화살로 맞추기도 어렵고 맞추는데 성공한다 해도 별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강로나 대형 목궁을 사용해야만 했죠. 지원자들은 이 거대한 무기를 들고 다니기 위해 양손에 신근에 해당하는 물건을 들고 100걸음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체력과 근력이 있어야 했으며 150보 밖에 있는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사격술 또한 갖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없는 위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해 맨손 격투로 5명과 싸워 이겨낼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도망가는 맹수를 쫓아가거나 몰이를 하기 위해 말을 타고 싸우는 마상격 투술 능력까지 필요로 했죠. 그 외에 화살을 맞은 채로도 달려드는 호랑이를 상대하기 위해 창과 검을 사용한 전투에 능숙해야 했으며 창을 던지는 투착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토록 까다로운 선발 시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고대 로마의 검투사들처럼 실제로 호랑이와 싸워서 호랑이를 죽인 사람만이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랑이에게 물어뜯기면서 큰 부상을 당했고 심지어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까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말로만 들어도 시험을 치를 마음조차 들지 않는 무시무시한 과정이지만 기어이 이런 혹독한 선발 과정을 통과하는 데 성공한 인간 병기들이 있었죠. 총 40명의 합격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최초의 차코갑사라고 합니다. 갑사란 조선 초기의 전문 직업군인이자 뛰어난 무인 집단으로 성종 때 경국대전이 반포될 무렵에는 그 수가 무려 14,800명이나 됐는데요. 갑사에는 왕의 근위대나 기마부대, 북방 변경수비대 등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호랑이를 전문으로 잡는 갑사들을 차코갑사라 불렀다고 합니다. 차코갑사들은 사람을 해치는 식인맹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국 팔도 어디가 됐든 즉시 달려갔다고 하죠. 이들은 오직 호랑이만을 잡기 위해 만든 특수부대인 만큼 왕명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조반정 때도 이를 이용해 반정군이 광해군을 속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들은 효율적으로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나눠서 맹수의 흔적을 추적하고 덫을 설치하는 레인저 역할을 하는 조와 무겁고 거대한 철공을 들고 원거리에서 화살을 날리는 저격조, 그리고 맹수를 몰아넣기 위해 위협사격을 하는 화력 담당조, 마지막으로 창과 칼을 들고 호랑이와 근접전을 펼치는 조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역할을 나누기는 했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다른 조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모든 부대원이 다방면으로 뛰어난 전투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무사히 사냥을 마치면 공격한 순서와 잡은 호랑이의 크기에 따라 포상을 받았는데 호랑이의 크기는 대중소 3등급으로 나누었다고 하죠. 그리고 호랑이는 포악하고 덩치가 커서 단번에 죽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3번째로 명중시킨 사람까지 포상을 줬다고 합니다. 물론 제일 먼저 명중시킨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 중에서도 호랑이에게 치명상을 입힌 차코갑사는 호랑이 가죽을 포상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초대 차코갑사 40명은 워낙 출신이 비천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를 당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400명 가까이 늘어난 차코갑사들이 식인맹수를 무찌르고 귀환하면 백성들이 줄지어서서 그들을 향해 환호를 보냈으며 차코갑사 중 일부는 궁궐호위에 선발되기도 했죠. 차코갑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후대에는 인조반정에 동원되는 등 정치적으로 그들이 이용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거나 재산 피해를 당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차코갑사는 그야말로 영웅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총포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기존의 화살과 창을 쓰는 차코갑사가 아니더라도 총을 쓰는 포수들이 호랑이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차코갑사를 둘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게 민간 사냥꾼들이 차코갑사를 대신하게 되면서 차코갑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조선의 몬스터 헌터라 불리는 차코갑사의 이야기였습니다. 2003년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다모가 큰 인기를 끌면서 조선 여영사 다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다만 조선시대에 관한 기록 중 가장 믿을 만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인데 유교사회였던 조선의 사대부들이 기록한 실록에는 여종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갖고 있는 데다가 사회적으로도 천시당하는 직종이기도 했던 다모에 대한 내용이 그리 많이 기록돼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종실록과 선조실록 등 각종 기록에 짧게나마 기록돼 있는 다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유별 사상에 의해 내외법이라는 관습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관련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루어진 수사기관에 의한 수색과 체포에는 한계가 있었죠.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동원된 것이 바로 의녀와 다모인데요. 조선 전기의 의녀는 서울 지역의 경우 국가의료기관인 해민서에서 공노비 중 13세 이하의 여자종을 뽑았고, 지방의 경우는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의 여자종 중에서 각각 2명씩을 올려보내 필요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교육만 이수받는다고 해서 모두 의녀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매달 치르는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만 의녀가 될 수 있었고, 의녀 교육 도중 3번 낙제를 한 낙제생은 해민국의 다모가 되었습니다. 다모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조선왕조 실록 중 세조 때부터이며, 3번 낙제한 의녀 교육생이 다모가 되는 제도는 성종대에 와서 완전히 정착된 것이라고 하죠. 조선 전기의 의녀는 왕과 왕비를 치료하거나 의원들을 보조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지만, 그 이외에도 수색 임무나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는 데도 참여했고, 남성들이 손대기 힘든 부녀자의 사체를 확인하거나 혼인을 할 때 지나치게 호화로운 혼수품이 있는지 단속하고 사대부 부녀자들을 호송하는 업무에도 차출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12대 왕인 연산군 때부터 의녀들은 기존의 업무보다는 연애에 불려다니는 일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조선 후기가 되면서부터는 의녀들을 가리켜 의녀기생이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의녀가 기생이나 다름없게 바뀌면서 궁궐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기생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자 국가에서도 경찰력이 필요한 업무에 의녀를 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죠. 이때 사람들 사이에서 비록 의녀보다 자질은 떨어지지만 의녀를 대신해서 범죄 수사 등에 다모를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조선 중기 이후부터 의녀를 대신해 여영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 바로 다모입니다. 조선 전기의 의녀가 임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형사 업무를 보는 형태였다면, 조선 중후기의 다모는 오로지 수사 업무에만 종사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육전조례에 의하면 다모는 사원부에 1명, 병조에 7명, 훈련도감에 4명, 그리고 정조 때 장용영에 2명이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병조에 배치된 다모는 주로 치안활동에 동원되었고, 조선시대 수도의 경비를 맡아보던 훈련도감에 배치된 다모는 국왕이나 왕비, 그리고 공주나 옹주 등의 경우에 차출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의 수도 방위사령부 역할을 하던 장용영에 배치된 다모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 배치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모의 주된 업무는 여성과 관련된 범죄 수사나 정보 수집 또는 여성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여성의 시체를 검사하는 일, 그리고 세자빈 후보로 간택된 규수의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조사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으며, 조선 말기에는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술을 만드는 밀주를 단속하는 일에도 동원되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조선 중기부터 다모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포도청에는 다모들이 거처하는 다모관이라는 장소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다모는 염탐이나 수색, 그리고 범인을 체포하는 임무 등을 맡기 위해 일반 여성과는 다른 배짱이나 체격 조건이 요구되었습니다. 민속연구가 김화진의 말에 따르면 포도청에서 다모를 뽑을 때는 우선 키가 5척을 넘어야 하고 쌀 5말쯤은 가볍게 들 수 있어야 했으며, 막걸리를 마실 때도 3사발 정도는 숨도 안 쉬고 단번에 마셔야 할 정도가 되어야 다모가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하죠. 뜬금없이 왜 주량에 관한 내용이 있나 의아해하시겠지만, 옛날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건장함의 기준으로 봤다고 합니다. 또 평소에 남편이나 시아버지의 이름도 막 부를 정도로 모든 면에서 남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골라서 다모로 채용했다고 하죠. 예전에는 내외의 법도가 엄해서 남자들은 남의 집 앞마당인 내정까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로 이루어진 다모가 대신 내정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하거나 그 집의 종이나 식모들을 설득해서 몰래 정탐을 하게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돈으로 그들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종이나 식모의 약점을 잡고 어거지로 정탐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다모는 대개 역적 모의를 하는 집에 많이 출동을 했죠. 이때 다모는 치마 속에 2자쯤 되는 쇠도리깨와 오랏줄을 감추고 조사를 하다가 틀림없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치마 속에 숨기고 있던 쇠도리깨로 벽의 위쪽에 자그맣게 만든 창문인 들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죄인을 묶어서 왔다고 하니, 죄인들에게는 다모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송사 김화진 선생의 말에 의하면 예전 포도청이나 의금부의 직위에 대한 제도를 살펴봤을 때 다모가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었지만,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다모가 곧잘 등장했다고 하죠. 선조 22년에 정여립이 난을 일으켰을 때 억울하게 잡혀와서 죽은 최영경이란 인물을 문초하는 기록에도 다모가 그를 잡아왔다는 대목이 있으며, 인조 반정 때 공을 세워 후에 영의정 자리까지 지낸 심기원이
영모를 꾀한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그리고 인조 반정 때의 1등 공신인 김자점이 효종 시절 영모를 꾀했을 때도 두 사람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먼저 다모가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나장과 포교를 인도해서 범인을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부사관과 같은 신분인 조선의 포교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검문할 때 자신이 관에 소속되었다는 증표로 통부라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녀야 했죠. 마치 현대의 경찰들이 범인을 체포하기 전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듯이 포교가 사람을 잡아가려고 할 때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하냐고 항의하면 이 통부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 통부라는 것은 길이가 2치쯤 되고 두께가 1푼쯤 되는 단단한 나무에 포도대장의 수결을 새긴 것을 반으로 갈라서 반쪽은 포도대장이 그리고 반쪽은 포교가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반면에 포교의 지위를 받는 포졸이나 다모는 가장 천대받던 7가지의 국역 종사자라는 뜻을 가진 칠반천역이었기 때문에 포교들과 같은 신분임을 증명하는 통부를 주지는 않고 대신 부신이라는 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고 하죠. 특히 다모는 쇠도리깨에 때리는 부분에 은실을 박은 것을 소지하고 다녔는데 이것이 바로 다모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도리깨 덕분에 다모는 고관의 집에도 들창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었고 만약 도리깨로 살인을 한다 해도 목숨을 잃지는 않고 유배를 가는 정도의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특혜에 비해 받는 급료는 무척이나 적었는데 포도청에 소속된 다모는 포졸과 동일한 하급 관리이기 때문에 최저 생활을 겨우 면할 수 있을 정도의 박복만을 받고 일했다고 하네요.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야 포교나 다모가 자신을 체포해도 당신이 뭔데 나를 체포하냐고 대드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고 오히려 포교나 다모가 쇠도리깨를 들고 들이닥치면 순순히 체포당하거나 도망가기에 급급했다고 하죠. 이들이 들이닥쳤을 때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호통을 치는 사람들은 바로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을 잡으러 갈 때 포교들은 지금의 체포영장과 같은 자주통부라는 것을 따로 준비해 가야 했으며 다모의 경우에는 은실이 박힌 도리깨를 증표로 썼다고 하죠. 이처럼 다모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영사로서 그 기능을 발휘했으며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지방관하에까지 다모가 배치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고종 31년에 가보개혁과 함께 한성부의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포도청과 함께 다모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다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